네,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당국 대응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기 대응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메르스가 집중 발생한 병원은 임시 폐쇄가 됐고 앞으로 환자들은 이 집이 아니라 대부분 시설에서 격리되게 됩니다. 한림대학교 엄중식 교수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한테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사과까지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기에 보건당국이 환자들 그리고 노출자들에 대한 격리와 같은 대응책의 범위와 수준, 방법들을 결정한 데서는 방향성이나 수준이 바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당국의 대응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매뉴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환자가 마지막 병원에서 확진되기 전까지 진단이 지연됐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단순 노출자로 처리한 환자 중에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를 역학조사하는데도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택격리의 실패인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으로 확진 환자가 출국을 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자체가 자택격리에 완전히 실패를 한 큰 구멍을 보인 점이고 네. 마지막으로 2차 노출자 중에 단순 노출자로 분류가 되면서 이분들이 자택격리나 아니면 시설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병과 더불어 새로운 병이 발생을 하니까 3차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들도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판단해서 일부 시설이나 이런 데를 격리하거나 폐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점들이 지금 메르스의 확산과 함께 관리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점들이고 네. 결국은 이런 점들이 현장에 있는 보건당국의 어떤 책임을 지는 실무 책임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과 함께 보건당국 실무 책임자들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네. 좀 완전히 새로운 틀에 그러면서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적극적인 그런 대응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새로운 대응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추가로 확진이 확인된 환자들 중에는 최초 확진 환자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다른 병실에 썼고 같은 병동에 있었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전염 가능성, 다른 경로를 통한 가능성 이런 것까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그런 부분도 되겠는데 네. 이 메르스는 비말 감염에 의해서 이제 주로 전파가 된다고 그러니까 침이나 가래 이런 그렇죠.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하나의 전파 경로는 접촉입니다. 확진 환자가 내뱉은 바이러스가 다량 있는 비말들이 병원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이 오염된 병원 환경을 의료인이나 또 다른 환자들이 손을 접촉하면서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오염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밀접 접촉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 환경이라는 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직접 접촉이 아님에도 밀접 접촉이 아님에도 전파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기침을 한 뒤에 분비물이 벽에 튀었습니다. 그러면 이 벽을 다른 환자가 만져서 내 호흡기에 감염되면은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벽뿐만이 아니라 침상 네. 또 이 의사들의 어떤 가운이나 린넨 같은 데도 충분히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건너뛰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건당국이 초기 환자들은 자택으로 격리를 했었다가 오늘 브리핑을 보면은 지금 12일째입니다만은 시설에 격리하기로 격리 방식을 바꿨단 말이에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빠트린 환자들, 그러니까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누락된 환자들이 발생됐을 때 빨리 시설 격리를 할지를 결정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설 격리를 결정한 배경 중에 하나는 2차 감염이 주로 지금 현재 환자 발생의 주요한 전파 경로인데 앞으로 이 2차 감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밀접 접촉자들이 다량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3차 접촉에 의한 3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접촉자 중에서 일부 특히 이제 그 고위험군, 특히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또 조기에 빨리 그 검색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시설 격리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대응책에는 좀 더 격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이 어디인지 또 환자들이 지나다닌 지역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봐도 시민들은 이제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환자들이 방문하거나 환자의 확진이 이루어진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 그 일정한 공간 그리고 접촉했던 의료진이나 이웃 환자들에 대한 그 추적 그리고 노출 강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적절히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병원을 환자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환자 방문 이후에 노출 확인이 되고 나면 환경 소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환자분들이 방문하시는 데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이 부분을 다 정보를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진료를 할 필요가 있는 예를 들면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같은 의료진들은 이분들이 어느 병원을 지나서 왔는지가 진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의료진들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부는 공기 감염 앞서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을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그 병을 퍼뜨린 첫 환자와 본 적도 없는 그런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아주 밀접한 접촉이 없었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이 두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병실에 있었다. 또 그 노출된 환자와 또 간병인으로서 노출이 된 접촉을 한 그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대로 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한 게 메르스이기 때문에 그 경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공기 전파가 됐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병을 했어야지 이 상황이 맞게 되는데 지금 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여전히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계속해서 메르스 환자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초 확진 환자가 두 번째 거쳐간 B병원에서 네. 환자가 많이 나왔고 이 최초 확진 환자가 전전했던 병원만도 4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더 늘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 첫 번째 환자가 폐렴이 발생을 하면서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주변 환경에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접촉했던 기간, 그러니까 주로 5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노출된 그 환자나 가족 중에서 발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복기를 보통 2주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확진이 20일 날 됐기 때문에 네. 20일을 기점으로 2주를 계산을 하면 다음 6월 주까지 3일 넘어가네요. 전까지 네. 잠복기에 있는 2차 노출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2차 감염에 의한 환자 발생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2차 감염자가 얼마나 더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2차 감염자와 또 그 긴밀한 접촉을 한 노출자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노출자들이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3차 감염의 가능성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그 중요한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40%에 달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최선일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 2차 감염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3차 감염의 그 가능성을 저희가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호흡기 예방 수칙으로도 현재로서는 충분한 그 예방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3차 감염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그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호흡기 예방 수칙, 그러니까 손을 잘 씻고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이 비말이 많이 튀지 않도록 휴지나 손수건으로 반드시 가리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는 그런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날씨 좋아서 바깥 나들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깥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괜찮은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외출이나 이런 데서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개방된 공간에 가면 전파력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실내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밀폐된 공간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네. 네. 지금 3차 감염 가능성도 언급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3차 감염자가 발생한다면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로 봐야 되겠죠? 이제 3차 감염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접촉력에 의한 선별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3차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불분명한 폐렴 환자들은 모두 메르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현재 의료계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차 감염 발생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3차 감염자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아주 높다고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출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빨리 또 검색을 해내면 또 3차 감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는 우려를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메르스 바이러스 애초에 알려져 있기로는 한 명이 한 0.7명 정도를 감염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유독 국내에서만 한 명이 지금 14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국내에서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 환자가 가진 그런 질병적인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가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선별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폐렴으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굉장히 고농도로 배출할 수 있는 신체 상태가 될 때까지 확진을 못했다라는 것이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첫 번째 심해질 문제입니다. 때까지. 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로부터 밀접 접촉을 하는 환자들이 처음에 64명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2차 감염에 의한 확진 환자 발생을 늘리게 된 주요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병원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1인실 또는 2인실 형태로 병실을 구성을 하고 네. 또 이 한 의료인이 봐야 되는 환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서 다인실 구조, 그러니까 4인실, 5인실, 6인실의 다인실 구조인데다가 한 의료진이 여러 명의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접촉의 가능성 그리고 전파의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간 부분이 이런 다량의 2차 감염 환자들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변종 여부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환자가 접촉만으로 지금 14명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른바 슈퍼전파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슈퍼전파자의 개념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신종 바이러스 형태로 되는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전파력과 그리고 강한 병독성을 가지는 것을 슈퍼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유전적 변이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렇게 병원에서 전파가 일어난 경우에는 많게는 한 환자가 15명까지도 감염을 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슈퍼전파라고 보기보다는 이 의료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이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 메르스 대응으로 우리나라 이 보건당국의 구멍난 방역이 국제적인 망신까지 사게 됐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자기가 메르스 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중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의료진이 출국을 자제할 것을 권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권고를 한다고 해서 강제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택격리 방법이 이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네. 이제 자택격리를 할 때는 자택격리 지침도 잘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자택격리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건당국이 밀접 노출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이후에는
일단 자택격리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실패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이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고민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부모로부터 노출이 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직장에 알렸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자택격리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이런 그 자택격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장이나 경제력 손실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그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 좀 배려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국으로 출국한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 어느 정도 위험할까요? 이미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출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m 이내의 공간에 있는 비말 전파 가능한 2m 이내의 공간에 있는 주변 승객들은 다 고위험 노출이라고 밀접 노출자라고 접촉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승객들 중에서 어느 정도 발생을 하냐도 잘 봐야 되겠지만 항공기라는 것이 물론 이 환자가 가만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또 타고 내릴 때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전수조사를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콩에서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여행객을 처벌하라 이런 여론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엄중식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